이건 우리 선교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선교 어차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용으로 만든 것인데 그 안에 이제 교회의 모습도 있고 해서 이제 요 부분을 다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또 아프리카를 제가 사실은 그 개혁교회라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교회만이 개혁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개혁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역사와 아프리카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프리카 역사를 저희 혹시 아프리카를 아십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아십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프리카 땅을 한 번도 밟아보신 분?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제 저기 땅이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한국보다 12배 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까지는 16시간 비행시간, 그래서 한 20시간 가까이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 사우스 아프리카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기후. 여기가 봄이면 거긴 가을, 여기가 여름이면 거긴 겨울. 그래서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써니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주 선샤인 크리스마스, 아주 뜨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게 사우스 아프리카고, 여기 이제 국기와 휘장이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를 좀 작게 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케이프타운이라고 잘 아시죠? 케이프타운이고, 여기가 블람폰테인이라는 곳이 두 번째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는 수도가 3개입니다. 행정, 사법, 입법 수도가 다 다른데 이 케이프타운은 입법 수도이고 여기 블람폰테인은 사법 수도, 행정 수도는 프레토리아, 여기가 프레토리아가 행정 수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은 프레토리아하고 가버린이라고 보츠와나 여기 가까이에 있는 러슨버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사역한 곳은 프레토리아에서 넬스프릿, 모잠비크 가고 있는 넬스프릿 요 옆에 여기쯤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사역은 4년, 여기 사역은 16년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산도 있고요. 다음 사진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강이 3개 큰 강이 흐르는데요. 아프리카의 큰 강 림포포, 오렌지 리버, 바알 리버가 사우스 아프리카를 관통하면서 모잠비크로 빠집니다. 그래서 모잠비크의 땅이 굉장히 농사짓기 풍요로운 땅인 것은 이게 강 하구예요. 그러니까 삼각주다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모잠비크 땅입니다. 여러분들 포르투갈은 항상 비옥한 땅을 식민지화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식민지했던 나라들은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주로 자원이 많이 나는 곳,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식민지화 됐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여기도 이제 넘기시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우리 애들하고 이제 우리 조카가 와서 그때 산에 등산 가다 찍은 사진인데, 이게 산이에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일반적인 산은 이렇게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거의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더라도 이런 잡목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이렇게 융기됐습니다. 쑥 올라왔습니다. 성산일출봉 가보셨죠? 성산일출봉이 뚝 올라왔잖아요. 그런처럼 아프리카 전 대륙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해발이 높아요. 해발이 1600, 1800 막 이렇습니다. 기본이. 근데 해변으로 내려오면은 해발이 낮아지고 그리고 정글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내륙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나무가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근데 계곡이 있죠. 또 넘어가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어가시고요. 이 정글이죠. 여기는 더반이라고 하는 해변 바닷가입니다. 더반에 가면은 이런 정글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케이프타운입니다. 아름답죠? 케이프타운은 세계적으로 지금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 케이프타운에 꼭 와보세요. 케이프타운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도 살고 싶은데 거기는 선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는 안 보내시네요. 어쨌든 거기는 이렇게 이만한 고동이 이만한 게요. 막 나와요. 다음 사진은 보세요. 여기 사막도 있어요. 칼라리 사막이라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서쪽 변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게 칼라리 사막이고 다음 사진. 예, 사막이죠. 다음 사진. 예, 이제 자연을 보셨는데 자연은 너무 다양하지요. 그리고 눈이 오는 지역, 케이프타운에 가면 눈도 옵니다. 아프리카지만. 그러나 저희 지방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눈이 안 옵니다. 그 여름 되면 저희 사는 곳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여기 한증막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여름 보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에어컨을 꼭 틀어야지 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케이프타운은 정말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은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네. 어쨌든 근데 사람도 각양각색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인구인데 80% 이상이 이제 흑인이고요. 15% 가량이 이제 백인이고 나머지 한 5%가 칼라드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아시아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칼라드라는 인종이 있죠. 이거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흑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종이 나와졌는데 이 사람들이 칼라드라고 부르는데 이 칼라드는 마더텅이 그러니까 그 언어가 그 흑인 부족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백인들이 쓰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옛날 그 옛날 화란말을 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드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첫 번째 흑인들은 부시맨들인데요. 부시족이라면 여러분 옛날에 그 코카콜라 병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 그게 부시맨입니다. 그 칼라리 사막에 살고 있는 사막 민족, 피그미족이라고도 하죠. 좀 조그마한 난장이 부족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까지, 예,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게 흑인이라도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흑인은 아니고요. 부시맨은 이제 정말 이렇게 딱 표가 나고 호텐토스라는 부족도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잘 입은 옷은 반투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반투족은 아프리카 중부에서 콩고 중심에 거기서 이제 반투어를 쓰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반투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언어군 가운데 이제 스와힐리, 나힐리, 반투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특별히 반투어하고 이제 아랍어가 이제 무역을 하면서 서로 무역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 스와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반투어가 사실은 아프리카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반투어의 특징은 클릭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가 발음이고요. Q가 그리고 X가 이렇게 발음돼요.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할까, 그죠? 그러면 개구리를 XOXA라고 하거든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XO. X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죠? 그래, XOXA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 발음하면, 이래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XOXA, 그 개구리란 말이고요. 시작하다, 무엇을 빨리 시작하다, 이렇게, 그거를 QWALISA. 그래서 Q가 들어가거든요. Q는 아까 사운드가 이잖아요. 요거거든요. 문 두드리는 소리. 예, 꽈리싸. 생각하다는 CABANG거든요. GA거든요. 그거를 영어 하면은 그냥 카방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C니까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까방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부시맨 그 코카콜라 들고 가던 그 보시면은 막 이래 그러면 알아들어오면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반투어의 특징이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흑인들도요 보면 완전 달라요. 호텐토스라는 사람은 엉덩이가 이렇게 불룩해요. 그 애기들을 이렇게 우리는 안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뒤에 세워서 다녀요. 엄마 등을 딱 잡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 뭐 우스갯소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모양도 다르고.
그 중부 아프리카 이상의 사람들 흑인들을 보면 새까매요. 남부 아프리카는 조금 덜 새까매요. 예. 그래서 흑인들 딱 보면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은 중부 이상에서 왔네. 이 사람은 남부 쪽이네. 알 수 있고 또 그 특별히 이제 부족으로 뭐 사우스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부족별로도 약간씩 달라요. 그게 이제 있습니다. 다음 사진. 백인들도 각기각층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화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뭐 벨기에, 독일, 저머니, 다 들어와 있었어요. 또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건 소년이 막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는 걸 영화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나치즘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독일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파워 오브 원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백인들도 종류별로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고, 거기 이제 에볼라로 시작된 콩고에서부터 흑인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투 민족들이 여기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 개혁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혁교회가 들어온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 그 동인도 회사 아시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도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로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케이프타운을 딱 터닝 포인트로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케이프타운 앞쪽에 바다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배들이 먼 바다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으로 올 때는 해변을 바짝 붙여서 배를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돌아야 된대요. 인도양과 대서양에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운행하기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케이프타운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곳에 동인도 회사 전진 기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배들이 케이프타운에서 쉬면서 물자를 공급받고 다시 들어가게끔. 그 일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농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되면서 그 전에 개신교와 캐톨릭이 이제 조화롭게 살도록 했던 것이 폐지되면서 개신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신교들이 그때 중산층이었거든요. 상인들 중심이었거든요. 그 바람에 이 사람들 빠지면서 프랑스 경제가 몰락하는 요인이 됐는데, 어쨌든 그 낭트 칙령이 폐지될 때 위그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일부는 동유럽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사우스 아프리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내려오면서 그 케이프타운 중심으로 포도 농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포도밭이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포도주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들어온 그룹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이 들어왔던 이유는 나폴레옹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인도로 진격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천의 전략적인 요지가 케이프타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들이 해변 가까이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해변에서 포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해군들을 막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 기지화한 곳이 케이프타운입니다. 그 바람에 영국의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국군과 네덜란드의 그 농민들과의 갈등이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륙으로 이제 개척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 그런데 이제 줄루족이 그때 당시 흑인들은 각 부족으로 있다가 이제 킹 샤카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자기 서네임이 줄루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줄루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이 한참 케이프타운에서 막 해군 기지화할 때 흑인들은 내륙에서 이미 더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이제 큰 줄루 왕국, 그 킹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네덜란드 농민들이 내륙으로 이제 개척하러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흑인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죠. 갈등을 맺게 되고. 근데 제가 네덜란드 농민들이 이렇게 가는 이런 마차를 포체스트룸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 박물관에 그 전시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차 옆에 이제 큰 박스가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나무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만한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농민들은요.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면서 가족 저녁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그 큰 성경을 열고 그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닫고는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마차를 끌고는 그 길이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건너갔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교육과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근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들어가면서 발견한 게 금이 발견되죠.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영국 군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영국이 군대를 내륙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땅을 식민지화하려 해요. 그래서 유명한 앵글로 보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2차인데 1차는 네덜란드 그 농민군이 승리했고 2차는 영국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우스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다 영국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연방 국가가 되고 맙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948년에 내셔널 파티가 조성이 되는데 이 내셔널 파티는 뭐냐니까 화란계 백인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당이에요. 근데 이 당이 그 다수당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의 그 정치 제도가 여왕이 있고, 그쵸? 그 대신 정치는 누가 합니까? 다수당 당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네덜란드 사람이 당인 그 당이 다수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는 영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통치하게 된 겁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을 아프리칸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로마를 코끼리 떼를 이끌고 가서 그 로마를 공격했던 그 한니발 장군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아프리카누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한니발 장군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북아프리카거든요. 튀니지. 자기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스페인에서 권력을 준비해가지고는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프리카누스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 유럽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대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화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민을 왔지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게 됐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아프리칸스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스는 흑인들이 아니고요, 화란계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프리카너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잡게 됐죠. 근데 아프리칸스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농민이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혼 문제? 흑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 민감합니까? 안 합니까? 민감하지요. 민감하죠. 특별히 백인들은 더 민감하거든요. 뭐 지금 미국은 전혀 안 그렇지만, 근데 그러면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금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도 차이가 있거든요. 애들이 능력이. 그러니까 교육 차이, 교육도 차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백인들의 의도성을 가지고 흑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은 사실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를 쭉 보시면 식민지 된 것을 쭉 보시면 포르투갈은 군대가 같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같습니다. 영국 군대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반드시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잠빅 혼혈입니다. 기니비사우 혼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민지가 어느 나라가 식민지를 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혈통이 그대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혼혈화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 화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나누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프리카는, 아직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래서 아파르테이트를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 결론론적으로 뒤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만 처음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이게 필연적이었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뒤에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독립을, 아프리카의 55개국이 다 독립을 하면서 아프리카는 다 공산화가 됐거든요.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걸 보면서 이거 참정권 주면 안 되겠구나. 주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아파르테이트를 계속 연장해 왔어요. 그런 점이 사실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인권적으로 이것이 맞냐?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쪽에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셔널 파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우스 아프리카를 이제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 나누게 되죠. 화장실조차도.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이제 이렇게 막 탄압이 벌어지게 됐어요. 데모하는, 예, 다음 사진. 이게 준 16, 6월 16일, 사우스 아프리칸 유스데이인데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의 이제 평등화를 위해서, 이제 학업의 평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막 데모하다가 한 아이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걸 들고 가는 사진을, 이거보다 더 큰 사진인데 사진 찍어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파르테이트를 중지하라는 요구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 정부가 결국은 만델라를 석방하면서 같이 이제 연정을 꾸미게 됩니다. 다음 사진. 예, 그래서 만델라 잘 아시죠? 만델라 대통령하고 드크라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통령, 부통령 해서 연정을 이루고 이제 흑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이렇게 이제는 뭡니까 인종차별이 없어졌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어려움들이 남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경제 불균형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경제 불균형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4대 1이었는데 지금 6대 1로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예, 뭐 HIV 잘 아시죠? 에이즈. 이 문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WHO에서 보고한 바로는 사우스 아프리카는 HIV가 45%인가 그래요. 이 말은 10명 중에 4명 최소한. 4명은 HIV.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정말 주일날 안 와서 왜 안 왔냐 그러면 감기 걸렸대요 그래요. 그럼 그래? 그러면 수요일날 연락이 와요. 심각하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럼 목요일날 가보잖아요. 그럼 침대에서 못 내려와요. 그냥 삐쩍 말라서 아무것도 못 먹고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러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돌아가세요. 이게 이제 HIV, 에이즈의 이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한 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이제 그건데, 예, 다음 사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저기 제일 빨갛죠. 사우스 아프리카 밑이 보츠와나고 그죠? 이게 이제 HIV의 이제 레이트예요.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HIV에 돼 있냐는 건데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들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집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남아공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첫째 애를 낳았어요. 놓고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안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집사람이 주일학교에 있었으니까 주일학교 막 하고 있을 때 조금 이제 큰 애들이 이제 애를 봐주겠다 하면서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애를 데리고 왔으니 자기들도 없고 막 이렇게 봐주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사탕을 이제 간식으로 줘요. 그럼 사탕을 탁 물다가 나 물다가 얘 먹이고 나 물다가 얘 먹이고 이러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거를 그래서 오자마자 양치질 하고 막 HIV뿐만 아니고 결핵이니 온갖 질병이 이제 너무 이제 만연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는 그냥 먹는 거 하자. 막대사탕 말고 먹는 거 하자. 딱 줬더니 이제 칵 깨물어서 주는 거예요. 깨물어서. 나중에는 포기한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랬던 이제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뭐 이게 보건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주 많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범죄죠. 사우스 아프리카 총기를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레이트를 보시면은 그다음
넘어갔네요. 예, 레이트 보면은 하루에 47명이 죽습니다. 총으로. 머더, 사례가 47명입니다. per day. 이게 한 신문에 나온 건데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살인으로 죽는 게 47명이에요. 한국도, 인구가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매일 47명이 살해되어 죽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죠. 저도 사실은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일 뻔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막 한참 바쁠 때인데 성도가 아니고 청년 2명이 이렇게 저에게 평일날 다가오더니 한 명이 권총을 딱 대고는 자동차를 내라는 거예요. 권총을 요 정도 거리네. 딱 대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권총 앞에서는 정말 이게 움직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열쇠를 달라 해서 내가 열쇠를 주려고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쇠가 자동차에 꽂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찾는다고 생각이 안 나니까 막 찾는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빵 해야 되잖아요. 근데 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발이었어요. 불발이든지 고장이든지 어쨌든 틱 이랬어요. 순간 생각이 이거는 저도 쏘겠구나. 도망갔어요. 딱 도망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외쳤죠. 잡으라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몽둥이니 막 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 도망갔었어요.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범죄 심각합니다. 남아공은 특별히 범죄 문제가 특별히 외국에 사신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외국은 한국 사람들 특별히 범죄에 약합니다. 대부분 다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남아공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